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었고요. 또 CPI 지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불안감도 좀 있었죠. 근데 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부채 협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뭐 기업들도 들쭉날쭉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빅 이벤트들이 이제 곧 지나갈 것이다 생각은 되고 있는데, 그 지나가기 전까지 뭐 주가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뭐 그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더 쥐고 흔들어대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비엠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금액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주주들의 어떤 매각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고점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은 것 아니냐, 이제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반대되는 얘기도 있죠. 그거 조금 팔았다고 뭐 큰일 나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 부분도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증시의 주도권이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기관들은 일찌감치 빠져서 어디론가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이긴 한데, 개인들은 그동안 코스닥 쪽을 계속 매수하고 있었죠. 근데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을 매수하고 있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시들해지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증시의 영향력을 외국인들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살짝 불안한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정도의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뭐 크게 내려간 건 아닙니다만은 뭐라 그럴까요?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다 라는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뭐 상승으로의 어떤 방향성 전환이라든지 뭐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63% 내려갔습니다. 뭐 수치상으로 보면은 뭐 그 정도 내려가는 거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요, 하락 출발을 해서 그냥 그대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뭐 크게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뭐 주가가 이제 내려간 상태에서 뭐 더 올라가려는 어떤 의지나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전환, 이런 포인트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야 뭐 시장 별거 없네, 내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 자체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뭐 이벤트들이 이제 앞서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주시해보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부채 협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디폴트 될 수도 있다. 이 부채 한도에 대한 내용들이 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부채 한도는 뭐 어차피 계속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지금쯤 하고 있나요? 네, 시간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을 포함한 양당 상하원 대표를 초청을 해서 부채 한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은 오후 4시니까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비슷한가요? 네, 지금 좀 하고 있으려나? 네. 아무튼 뭐 그런데, 자, 이 공화당 쪽에서는 부채 한도 상향과 재정 지출의 삭감을 연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하고 백악관은 이제 부채 한도는 협상 불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겠느냐라는 모양새인데, 일단 뭐 공화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제 시간을 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당장 결론 내기가 어려우니까 3개월짜리 임시 유예를 한번 해보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좀 꺼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공화당 쪽에서는 뭐 유예안에 합의할 생각은 없다. 그 다음에 백악관 쪽에서도 네, 정부의 계획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어디로 갈 것인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협상이 실패하게 된다라면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디폴트가 실제로 뭐 나오지 않겠죠? 네, 나오진 않을 거고, 디폴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딱 하기도 못하고, 지금 뭐, 그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니들 잘못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식으로든 이게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공화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부채 한도 상향 대신에 이제 재정 지출을 삭감해라 이렇게 나가는 부분. 근데 이 협상 이거는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부채 한도 상향은 일단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다 쪽으로 이제 가시면 되는 거고, 이게 다 쇼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기 위한 그런 쇼죠. 다 정치가 이제 그런 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네, 조만간 네, 이번에는 아마 뭐 협상이 뭐 이루어지지 않겠다. 뭐 결말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저 유예안, 임시 유예안이 또 진행되면서 시간 또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들이 유리한 시점에서 아마 협상을 해주면, 뭐 타이틀은 이렇게 붙겠죠. 네, 극적 타결, 뭐, 부채 한도 벗어나 뭐 등등등. 네. 이건 뭐 증시 조정에 대한 어떤 빌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긴 한데 투자자들이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만한 내용들은 아닐 겁니다. 뭐 셧다운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여러 번 걸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셧다운 같은 거 걸리더라도 뭐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간에 결국에는 뭐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망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공포심을 만들어낸다. 대신에 해놓고 나서 이제 극적 타결 그러면 뭔가 극적으로 보이잖아요. 야 역시 너희들이 뭔가 했구나. 사실 뭐 밥 먹고 똥 싼 거밖에 한 게 없는데 너희들이 뭔가 했구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일단 시장 자체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정치적 리스크라는 어떤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것들은 이제 CPI 지표. 네. 이 CPI 지표 때문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금리를 더 올린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 달 말고 이제 다음 달 CPI 지표도 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뭐 점점 네, 기준치가 좀 낮아지게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높게 형성된 시점, 그다음에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 이 상황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점점점 네, 또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발표되는 거 자체가 지난달과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이 있죠. 예상치보다 오히려 높게 나와버린다라면 시장에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윌리엄스 네, 연준 총재가 뭐라고 했느냐,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이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경기 침체를 가져오지 않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지역은행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이제 동결하냐 마냐 이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6월 달에 나오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마쳤다고 말하지 않았다. 네. 말하지 않았다. 다만, 네. 금리를 이제 조금 더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금리를 이제 이 정도까지 올려온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건 진전이 있었던 성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6월달까지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미국 금리가 5%대가 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역대 최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 5%대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2008년도, 2007년도 리먼 사태 전에 있었던 수치가 5%대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6월달에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그건 우리한테 별로 관계는 없어요. 이제 동결 기조가 얼만큼 들어가서 뭐 금리 인상을 사실 금리 인하를 12월에 하든 1월에 하든 여러분들 별 관계 없잖아요. 한 달 차이 때문에 뭐 큰일 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이제 내년도 초반부가 되면 인하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증시 상황 자체가 좋아지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6월 달에 올린다 안 올린다 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78%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상할 것이다가 21% 정도 나오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10%대 밖에 안 됐었죠.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근데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참고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네. 금리를 6월달까지도 올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상반기 지나면서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좀 다운시켜서 이제 동결 기조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시장에서 특별하게 나올 악재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 같은 가능성도 있겠죠. 자, 지금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도 6월달 걸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PI 지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전부 다 6월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상반기 시점이 지나가면서부터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증시의 어떤 기대감들도 이제 하반기를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죠.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도 들락날락하는 모습이라서 뭐 크게 영향이 될 만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뭐 좀 지켜보고 상황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국내 증시는 이제 그런 영향을 오늘까지 받겠죠. 오늘은 만기 전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영향을 조금 더 주고 투자 심리를 냉각시킬 수 있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서 보면 에코프로비엠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뭐 근데 많은 물량을 판 건 아니에요. 네, 많이 판 건 아닌데 그래도 대주주의 주식 매각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투자자들에게 혼란감을 주기 충분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회사 대표와 그룹 회장의 가족이 최근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되어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이쪽에 대해서는 뭐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움직임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뭐 그런 맹목적인 어떤 신뢰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갈라진 듯한 느낌이긴 해요. 매수와 매도 이쪽에서 좀 그 증권사 의견도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쪽에 매수를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 별로 없고요. 지금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약간 손실을 보고 있거나 또는 그 수익이 나더라도 이제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를 계속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비투가 증가세를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물려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쪽으로 지금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사장이 자사주 2,000주를 25만원, 4,000원에 장내 매도했다. 이건 약 5억원어치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5억원 정도 팔았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저거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팔았다라는 것이 이제 애매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이름 TNC 같은 경우가 600억 원 정도 규모의 회사 주식을 팔았다라는 부분, 뭐 이것도 이제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승계 작업을 위한 내용이다 뭐 등등 해석이 많았겠습니다만, 뭐 아무튼지간에 이제 이게 팔고 있다라는 거죠. 팔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제일 큰 네, 어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임원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법은 없어요. 네, 뭐 자사주 상여금을 팔아서 이제 현금 만들었다, 뭐 돈 좀 쓰겠다는데 뭐 큰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법으로 팔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그 파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이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더 들고 있다가 팔아야 될 것 같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꼭 보면 올라가 있을 때, 고점일 때 이런 그 대주주라든지 임원들 이런 쪽에 매도가 나오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이미 시장에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지는 상황에서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뭐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대주주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들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니들 공매도 그거 때문에 주가 내리려고 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빚을 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신용 잔고가 지난 4일 기준으로 2,465억이랍니다. 2,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2,500억 신용 거래만, 신용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지난 한 달 전보다 약 750억 정도 증가했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에 750억이 빚으로 더 들어온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매수가 이만큼 들어왔다는 것은, 네, 저거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이 된다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에코프로 BM 역시도 마찬가지 3,950억. 네, 지금 전달 대비, 네, 9% 정도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900억이요. 4,0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야, 그러면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둘이 합쳐가지고요, 지금, 얼마가 되는 겁니까? 거의 6,500억 정도의 그런 신용 거래 융자 잔고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이 자금이 흔들린다라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간에 늘어난 것만 하더라도 지금 1,000억 원대 자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요것만 위에서 조금만 흔들어서 반대 매매를 끄집어내더라도, 네,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용 잔고가 많아진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부담이 좀 됩니다. 이게 그런 것들 보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때리면서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게 되면요, 이게 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장밋빛 장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어떤 그 다른 의견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같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대주주가 매각한 내용도, 네, 부담을 좀 주고 있는 상태로 다시 또 수면에 떠오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뉴스의 제목은 대주주의 매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팔아먹은 게 그렇게까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 신용융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매수를 약간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예전 같은 경우면 그냥 뭐 들어가자, 사자,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팔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옅어지고 있는 거죠. 네, 뭐 더 간다가 아니라 이제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많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떨어뜨리려고 마음 먹느라면 주가가 또 변화가 겪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난 절대로 안 팔아, 떨어져도 안 팔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변동폭이 커졌을 때 신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무조건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반대 매매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때까지 쥐어 팰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일단은 좋죠. 네, 주가가 좀 떨어진 다음에 뭐 다시 관점을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네, 리스킹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브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 임원의 매도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당장 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심리를 흔들어 준다거나 불안감을 좀 조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로 작용할 수 있겠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주가가 약간 변동성 보이는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가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면 네, 상당히 큰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시면요. 삼성전자를 너무 사들인다 했더니 증시 주도권을 외국인이 가져왔다. 뭐 사실 요즘에 이제 기관들 움직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기관의 존재감이 없고 맨날 걔네는 그냥 금융투자들이 단타 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뭐 걔네들의 존재감은 사라지고요. 개인들이 코스닥으로 그다음에 코스피는 외국인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쪽으로 해서 코스닥 쪽 집결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요것도 지금 조금 여태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증시 주도권은 외국인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이런 그 코스피 쪽 순매수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초부터 지난 8일 월요일까지 이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각각 외국인들은 7조 8천억이고요. 개인들은 1,80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은 7조 4천억 정도를 매도를 친 거고요. 이 물량을 외국인이 거의 다 받아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서 많이 나타나죠. 바닥권에서 기관들이 받아주는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외국인들 물량 넘기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그냥 바닥에서부터 외국인들이 그냥 받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좀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쪽에서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2차전지 쪽에 외국인들은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되었다. 최근에는 자동차 쪽에도 집중이 되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 군단으로 외국인이 집중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일단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데 이 변화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주가 조작 사태가 있어가지고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그 경각심을 좀 주고 있는 상태죠. 신용을 조금 썼는데 이게 뭐 레버리지가 걸린 상태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냥 막 떨어졌을 때 반대 매매 들어가고 빚이 남는 상황 이런 게 나타나게 되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조금 위축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부터 4월까지 국내 증시에서 6조 원을 매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6조 원을 2월부터 4월까지 매수했는데 1월부터 2월까지는 또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2월 중후반부터 진행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3월부터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봐야 되겠죠. 이건 언제부터요? 3월부터 4월까지다 라고 한다면 이거 다 에코프로 vm 에코프로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쪽으로 다 빨아들인 그 모양새가 있었다는 건데 얘들이 지금 고점에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안 그래도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신용을 써가지고 들어갔을 때 부담감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조정 양상을 또 보이고 있으니까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매도 포인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즉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2차전지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2차전지를 팔아먹기 시작했잖아요. 3월부터 계속 팔아먹기 시작했고 넘어오는 자리들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 동안에 지금 8조 원 넘는 그런 그 주식이 들어왔는데 삼성전자에 지금 매수 집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은 8조 원이 채 안 되는 순매수 기조를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8조 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매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팔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많이 사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몰빵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도 같이 몰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팔아먹은 물량들은
개인들이 사간 2차전지 쪽에서 물량을 다 끄집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2차전지로 넘어간 거고, 외국인들이 2차전지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로 넘어온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아직도 욕하면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증시가 올라간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증시를 올려주는 거는 2차전지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당분간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조건 옳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얘네들은 어지간해서 손해를 잘 안 보더라고요. 밑에서부터 매집해가지고 움직였을 때 걔네들이 또 한번 탁 튈 때 그런 자리들까지 딱 가지고 한다면, 이번에 2차전지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뭐 고점에서 매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들어와서 밑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현대차도 그렇죠. 쭉 들어오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 버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점권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매집을 해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큰 자금을 쏟아붓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물론 테마주 이런 것도 하는 애들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 자금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같이 따라서 해보는 전략들을 좀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CPI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리를 더 올린다는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안한 감이 있는데, 마침 또 만기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기대를 생각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약간 혼란스럽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대주주의 매각, 이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주식 조금 팔았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중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져 있다는 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또는 에코프로가 또는 2차전지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꼭지점에서 신용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들을 반대 매매로 때리고 들어가려고 이제 주가를 조정을 한다라면은, 네, 변화가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 투매 양상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증시 주도권이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넘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의 실질적인 지수를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매수를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매집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또 주가가 그런 시점에서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먹은 종목과 사들이는 종목의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주도주적인 섹터로 본다라면 2차전지가 아니라 반도체나 자동차, 전차 군단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모처럼 투자로 얻은 이익을 원래 없었던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여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얼마만큼은 재투자로, 얼마만큼은 취미로, 이런 손절매 원칙 뭐 등등이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한 구체적인 시장 방법까지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만약에 한 20% 수익이 났어요. 그래갖고 100만 원쯤 벌었어. 그건 그 꽁돈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걸 뽑아가지고 그냥 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다 써버려. 이러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주식은 항상 돈을 벌어들이는 건 재투자. 주식 계좌에서 돈을 빼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워주시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돈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절대 빼지 않겠다. 계속 이걸로 불려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을 때는 한꺼번에 막 한 1억 팍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이거 없으면 이제 생활비가 안 되는데 생활비 뽑았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냥 100만 원을 집어넣더라도 절대 빼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수익이 났더라도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시지 마시고, 배당은 괜찮아요. 배당금 받은 걸로는 조금, 맛있는 거 사드셔도 되는데, 수익은 다시 재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좌를 불려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주변에 밥 사주고 그러지 마세요. 수익 났다고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그러지 마시고, 계좌를 계속 키워나가시는 전략들, 그걸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오전에 참고하시면서 천천히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전에 조금 삐끗해서 움직인다, 투자 심리가 악화된다 그러면은 오후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